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동백님 사건. (1967년 7월 1일) 제6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1966년 말로 매듭지어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연이어 실시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몰두해야 했다. 연임제 하에서 재임된 박 대통령에게 임기 내 조국 근대화의 기틀을 완성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거의 없었다. 이 무렵 박 대통령에게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큰 장애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 도발이었다. 북한은 1946년 이래 연평균 20여 건의 대남 도발 및 간첩담 사건 등을 일으키더니 1965년 한국이 월남에 전투병력을 파병하자 그 횟수와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1965년에 48건, 1966년에 59건, 1967년에는 대남 도발 사상 최고인 140건을 기록했다. 1966년에서 1969년까지 통계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서 540건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북한군은 대한민국 후방에 제2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특공대를 침투시켰고, 그런 남북 쌍방의 충돌로 전사한 북한군은 397명, 전사한 한국군과 미군은 364명이었다. 1967년에만 한 달 평균 10건 이상 무장공비 침투 사건 혹은 간첩단 사건이 신문에 실리고 있었다. 당시 신문에서는 다른 뉴스에 밀려 사회면 중급 기사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던 1967년 7월 1일 오후에도 강원도 양구군 전방에서 3쿼터를 타고 귀대하던 아군에게 무장공비가 수류탄을 투척해 장교와 사병 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이날부터 사흘 동안 전방에서만 무장 침투 간첩 10명이 아군의 저지선에 걸려 사살되기도 했다. 당시 국방장관 김성은의 회고. 월남 파병 직후부터 북한은 대남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1967년에는 우리 정부가 월남에서 싸우던 한국군을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국방장관인 저조차 매일 아침에 보고되는 공비사살 보고서를 청와대로 들고 가곤 했으니 제2의 한국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무렵 미군은 우리에게 증파를 요구해왔지만 그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증파를 거부하는 구실로 제공됐습니다. 북한도 이것을 노린 것이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도 김일성이가 호치민을 돕기 위해 우리를 치는군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희의 근대화 진군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6.8 선거 부정의 후유증이었다. 신민당을 포함한 야당과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부정선거 규탄 대회가 전국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7월 5일 신민당 김대중 대변인은 신민당은 6.8 총선거 무효소송을 일괄 제기하기로 했으며, 지역구 낙선자가 개별적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내는 것도 당에서는 묵인할 방침이라며 정부 여당과의 비타협적 입장을 표명했다. 7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한담하는 가운데 신민당의 일괄 제소 방침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했다. 부정선거를 하려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 선거 때 할 것이지, 하필이면 국회의원 선거 때 했겠소. 일부 선거 부정지구에 대한 수사 결과를 7월 7일 검찰이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가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일이 지나면 국민들이 차차 알게 될 겁니다. 나와 같이 지방을 다녀본 당신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요. (1967년 7월 8일)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동백님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공작단 사건을 발표했다. 일명 동백님 사건은 조선일보 이기양 기자의 실종 사건을 중앙정보부가 수사하던 중 그의 친구가 자수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당시 서독 주재 이기양 특파원은 1967년 4월 14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된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의 취재차 공산국가이던 체코로 출국한 뒤 소식이 두절됐다. 이 대회에서 한국팀은 박신자 선수의 맹활약으로 소련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 특파원의 실종도 덩달아 교민사회에 많은 소문을 낳고 있었다.
독일 교민사회에서는 자진월북, 납치 혹은 살해 등 각종 소문이 떠돌아 조선일보 사측은 사안이 명확하게 판단되기 전까지 가능한 보도를 자제하고 있었다. 조선일보사는 이 기자가 체코로 출발한 지 5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4월 19일 일본 동경을 경유해 체코 프라하에 한국 여자농구선수단의 국제전화로 이 기자의 동정을 알아봤지만 입국 및 체류 여부에 대해 일절 들은 바 없다는 회신이었다. 4월 25일 독일 본을 경유해 귀국한 선수단원들로부터 이 기자를 목격한 단원을 발견할 수 없었다. 5월 초 중앙정보부 수사국 이용택 수사과장이 우연히 조선일보 사장실에 들렀다가 방우영 사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 아우님, 그 우리 서독 특파원 이기양 기자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죠? 체코에서 열리는 농구대회를 취재하라고 지시했는데 도착했는지 어쨌는지 소식이 없어요. 전화를 걸어보면 독일 집에서는 부인이 받는데 체코에 들어갔다고 하고 체코는 공산국가라 확인할 길도 없고 벌써 보름이 지났거든. 글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택 과장은 최근 필자에게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다. 1967년에 들어서자 미국 정보기관에서 우리에게 유럽을 주의하라고 기뜸해주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북괴에 의한 납치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보 전문가란 이유로 방 사장 앞에서는 표정 관리에 무척 신경 쓰면서 대수롭지 않게 사장실을 빠져나왔죠. 이 과장은 임운동에 위치한 중앙정보부에 도착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기양 기자가 서독에서 체코로 들어간 것은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코에서 묵을 만한 호텔을 뒤졌으나 도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체코 공항을 통해 알아보니 공항에서 입국 신고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결론은 체코행 비행기를 타고 프라하 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다른 비행기에 실렸다는 것이죠. 당시 조선일보사는 중앙정보부로부터 사건의 성격을 확인한 뒤 1967년 5월 14일자 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서 열린 제5회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체코에 입국했던 이 특파원이 현재 체코 당국에 의해 억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 달이 지난 14일 현재 그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아침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기양 기자의 행방불명 사건을 접한 임석진 박사는 귀국한 지 1년여 동안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 모종의 공포와 직면했다. 서독 유학 당시 임석진은 절친한 친구인 이기양 기자를 포섭해 북한 대사관에 연결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친구 이기양에 대해 도덕적 책임감을 갖고 있던 차에 친구가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자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솟아나면서 공포가 사라졌다고 한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와 이기양 군을 떠나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 뻔했습니다. 우선 누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할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많은데 이걸 제대로 이해해주고 종합적으로 상의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